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의사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해 볼 기회가 있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조금은 불편하거나 좀 강하게 잡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잡은 거니까 같이 진행하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2017년과 19년에 이제 정책 분석학으로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의료 정책이 실제로 건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중재에 좀 관심을 갖고 있기 시작했고요. 아주대학교에 있으면서 노인과 관련된 디지털 중재 같은 경우도 조금 볼 기회가 있었고,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훨씬 더 다양한 연구자들과 좋은 연구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 당사 보고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보통 예방의학 보건학 또는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의료계에서 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해진 총액의 의료비에서 좀 깎고 더하고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되게 좀 예방의학을 보시는 선입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디지털을 해보니까 이거는 환자한테도 뭔진 모르겠지만 건강의 가치를 더하는 것 같고, 의사들이나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도 조금 더 건강함? 어떤 식으로든 밸류를 좀 에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매력적인 연구 분야고 매력적인 적용 분야,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정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를 가져왔는데, 디지털 헬스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술의 융합, 저희 요즘에 컨버전스라는 용어를 좋아하는데 그 융합을 하는 거고, 이 융합의 대상이 되는 어떤 도메인은 건강 관리, 그리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일상생활과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의 어떤 융합을 좀 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산업이나 실생활에서는 이게 굉장히 저는 디지털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융합해서 뭐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의료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이걸 조금 더 환자 단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맞는 치료법을 디지털 헬스가 제공을 해주고 정밀의학처럼 정밀화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디지털 헬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FD에서 내리는 정의는 너무 방대하고 되게 학문적이라서 이 위키피디아가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2000년대 초반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핏빗, 가민이라고 해서 스포츠 웨어러블의 어떤 소수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영역이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헬스케어까지 오기보다는 웰니스나 어떤 스포츠 영역이었다면, 이제 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뷰노나 루닉 같은 회사가 어떻게 하면 진료에 도움이 되고 이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정확도를 높일지, 디지털 분석, 딥러닝,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런 CDSS 관련된 연구가 나왔고요. 이제는 디지털 중재라고 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어떻게 최적으로 환자나 유저들한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지, 맞춤형 이 인터벤션, 중재를 제공할지가 이제 2010년대 후반, 그리고 지금 2020년 초반까지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치를 경제학적으로는 유틸리티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이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딱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계량화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사례를 조금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180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 괴종시계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 괴종시계는 시간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고, 이 시간에 무엇 할지는 결국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자동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 디지털 치료제 이전까지의 디지털 헬스케어도 약간의 반자동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그 스마트 수트인데,
내가 이제 근육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뭉치고를 여기 이제 앱에서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재활 운동을 할 거고 어떤 마사지를 할 건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과 관련된 인터벤션을 통해서 당신에게 지금 최적화된 운동은 뭐고 몇 회를 해야 되고 오늘 리핏하면 내일 다시 리핏할 건지 이런 것까지 알려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를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5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면 도대체 웰리스랑은 뭐가 다른데?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웰리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조금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의 한 영역이냐 아니면 그 확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환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질병 대상이라고 하는 국제질병분류 또는 환자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진단명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주요 우울 장애는 질병인데, 나 오늘 요즘 좀 우울해. 나 요즘 좀 일이 집중이 안 돼.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지 아직까지 질환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은 웰리스 프로그램이지만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를 환자들에게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건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트리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명제는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데, 그 하드웨어,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구현되기 위한 하드웨어는 특수한 장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범용적인 부분을 쓴다. 즉 스마트폰이나 PC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저희 VR 기계 같은 것도 이제 범용적인 내용이다. 범용적인 이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웰리스 서비스는 이렇게 했으니까 좋아질 거야, 또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라면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고, 이렇게 한 이유가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신경정신의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도화된 검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웰리스와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17년도에 디지털 테라퓨틱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기업 연합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기업 연합체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정의를 내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질병 대상의 근거 기반 치료라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었냐? 있었는데 본인들이 별도의 하나의 영역을 세팅을 하면서 투자나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하려고 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의료와 의료를 나누는 게 되게 엄격해요. 외국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나 의료법 2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라고 하면 의학적 전문 지식의 기초에서 검사, 진단, 처방, 처치, 시술, 수술,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가 하는 영역은 의료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에 내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라인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대면, 비대면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소통 채널을 이용해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비의료에만 한정을 지으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처럼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되게 이제 비의료와 의료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펀더멘털은 같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은 같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변화의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적인 부분에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이제 치매 전 단계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치매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인지재활 훈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만성 불면증 환자들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제 이걸 치료하는 앱이 있을 거고, 이제 계속 인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와닿는 건 이런 거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측정을 해서 투약 조절을 지금 앱을 통해서 관리를 받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만성질환 관리. 근데 이것도 당뇨라는 환자,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해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를 막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제일 그냥 뭐 어떻어요? 라고 하면은 뭐 제 병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좀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의료에서는 환자 본인 빼고는 그 누구도 자기 질환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러면 어떤지에 대해서 의사와 소통을 추후에 이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지는 상태를 스스로 볼 수 있으며 나도 가끔은 까먹는 행동에 대한 어떤 알람을 주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당뇨를 15년째 앓고 있는데 내가 아토피 5년째 앓고 있는데 나 딴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거였네? 뭐 아토피는 내가 지금 물 온도 한 45도 정도 맞춰가지고 욕조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욕조에 있으면 안 되고 물 온도는 35도 정도가 적당했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불 의사가 굉장히 낮습니다. 2017년에 사회보장원에서 조사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어느 정도 지출할래? 라고 물어본 조사가 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40%밖에 없었고 그분들도 한 달에 4,700원 이상은 지불할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생태계에서는 서비스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한 달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가치에 대해서 그 지불 의사, willingness to pay를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의 생각이었고, 이제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어떤 의료비를 절감하고 개선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FDA의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받은 회사인데, 올 하반기에 나스닥 상장 예정이고요. 약 2조 원의 밸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기업이 그렇게 업력이 많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 10년, 20년 된 이 스타트업들, 아직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 헬스케어를 하셨던 분들이 업력은 더 뛰어나신데 굉장히 한 2년도 안 되고 1년 반 정도 주기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물론 시리즈 C에서는 이제 그 손정희의 소프트웨어 비전 펀드가 투자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저는 매출이 나왔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선구자한테 주는 프리미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페어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 엄청 잘 나가는 회사지만 유저는 3만 명밖에 없습니다. 3만 명의 유저를 대상으로 2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저는 잘 감이 안 오지만 미국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뷰노 주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기대받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면 분명하지만 이제 규제 영역이라는 우리 헬스케어의 특성상 BM이 좀 완성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우수한 능력 대비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 시스템에 생착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생겼어요.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이 왼쪽 바닥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의 2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엘, 뭐 필립스, 로슈 이런 좋은 회사들도 있고 뭐 웰트나 S알파, 헤링스 같은 국내 기업들, 닥터 다이어리도 있고요. 최근에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들도 이제 디지털의 글로벌, 이제 본인들 시장에서는 굉장히 디지털이 잘 돼 있는데 이걸 뭔가 글로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거나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마인드 카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이 아닌데 이분이 되게 최근에 TV에 많이 나오시는 정신과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심리 상담 플랫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웰리스였죠. 근데 최근에 이 업체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디지털 치료제 관련돼서 개발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봤더니 R&D를 통해서 작용 기전을 고도화하고 정부 인증을 통해서 이제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정부가 그거를 평가하고 심사해서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임상 단계에서 정말 환자들이 이걸 썼더니 좋아졌는지를 밝힌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앞에 보여드린 웰리스와 이제 디지털 치료의 차이,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이 그 스펙트럼을 구성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 사람들 홈페이지인데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그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데 이게 시리어스한 디지즈, 그러니까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약인데 처방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다른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 됐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너를 같이 관리해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중에 이제 리셋 O라고 해서 마약 중독 환자들을 다시 리셋 시킨다. 그리고 이 O는 오피오이드라는 뜻인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가 이제 의사들한테 주는 브로셔입니다. 의사들한테 약 이렇게 처방하세요 주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토요일 날 새벽 2시 40분에 항상 이 친구는 금요일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마약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거죠. 2시 39분 1분 전에 이 친구가 다시 마약의 욕구가 있을 때 핸드폰이 알람을 울려줍니다. 야, 너 평상시에 이때쯤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랑 같이 한번 이게 좀 안 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러면서 뭐 이 마약을 최대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치료들이나 심리와 관련된 훈련을 한번 시켜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담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이제 알레그라라고 하는 이제 알러지 치료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왜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이런 화창한 5월에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렇게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 좋아져 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약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세일즈를 합니다. 이게 미국 기업들을 최근에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FDA는 이거를 의료기기로 인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이거를 약으로 생각하고 세일즈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에는 약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친숙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도 FDA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한국도 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줬냐면 실제로 이런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같은 거를 계속 끊을 확률이 2.4배, 2.9배, 2.3배, 2.14배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게 이제 계속 마약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이 빨간색이 같이 쓴 사람입니다. 이걸 썼던 사람이 안 쓴 사람들보다 계속 병원에 유지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거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을 한 그래서 임상적 기반, 증거 기반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준 디지털 치료제의 검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앞에 거는 조금 습작 같은 느낌이었고요. 실제로는 이 불면증 치료제, 당신의 뇌를 훈련하세요. 더한 슬립을 위해서, 잠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회사가 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보시면은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왜 써야 되는지, 쓰면 뭐가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1주차에 설명을 하고요. 2주차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면의 패턴, 문제점,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급적 10시 반에 주무시고요. 피곤하시더라도 6시 반에 일어나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맞춤형 그 수면 패턴 시간을 줍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주냐면, 내가 너의 생활 습관이나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너는 밤에 코카콜라 제로를 먹던데 코카콜라 제로에는 카페인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혹시 카페인에 대해서 몰랐다면, 아니면 카페인 소량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인지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플래닝을 짜주고요. 이 생각이 뭐냐면, 불면증 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감이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면 하루 망쳤을 거야. 짜증나. 오늘 완전 망했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네가 잠을 못 잤다고 해도 이렇게 하루를 망치진 않아. 라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네가 계속 이런 수면 개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은 네가 이 앱이 없어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재발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딱 6주만 알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딱 6주만 듣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준 건데, 이 구주는 뭐냐면, 환자들이 이제 밀려서 구주까지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 이 쓴 군은 계속 더 이상 앱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유지가 되고요. 안 쓴 군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웰리스는 리바운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환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당뇨 교육 프로그램이 들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상담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끝나면 올라갑니다. 다시 안 좋아져요. 근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의 잘못된 인지를 교정시켜,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주고 그걸 교정시켜주고 그 다음 행동으로 체득하게 한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연관된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료법상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한테 수가를 준 적은 있지만 의료기기 회사한테 바로 돈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도 그러고, 그리고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병원이 산 다음에 이제 지출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리스크라이브 디지털 테라퓨틱스 회사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지금처럼 이 청구를 할 거고 심사를 해서 공단이 수가를 주겠지만, 의사도 이게 관련돼서 좋은 서비스인지 계속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고, 이 기업은 의사한테도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A4 반장 정도를 딱 줘서 진료에 반영할 수 있게 주고, 이 보험자에게는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착하기까지는 되게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 보셨으니까, 이제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과연 소프트웨어가 이런 의료기기야? 라고 의문점에 대해서 같이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디지털 치료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뷰노나 루닉 같은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고 뭐 골 연령을 예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의가 발생을 합니다. 즉, 먼저 그런 뷰노나 루닛을 생각을 해보면요, 엑스레이를 판독하는데 어떤 이게 엑스레이 장비가 필립스인지 G인지 시멘스께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특정 의료기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고, PC에서 구동이 되는 범용 장비에서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용 기기를 필수적으로 하는지 않는 거고, 뭐 다른 의료기기와도 결합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성상을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CDS 외에도 모바일 앱도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일 수 있어. 저희가 이제 SMD, 뭐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정의가 먼저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소프트웨어가 대상으로 하는 질환군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한지 또는 경증인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주 그냥 간단한 정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관리해 주는 건지 또는 질환의 치료와 진단까지 되는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구분을 해놓고 이 구분은 미국 FDA에서도 사용하는 구분법이 이제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거에 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등급을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이고 하드웨어와 다르게 한번 이제 딱 됐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제 고민하고 발전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바쿨 파텔이라고 하시는 분은 반도체에서 원래 종사하시던 분이신데 FDA로 영입이 돼서 이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자기가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지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운용하는지는 얼마나 그 기업이 투명하고 절차를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 문제가 생기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한 번을 외국 출장 갔다 오다 보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빨리 태워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도 그럼 기업들을 제대로 인증을 해주고 기업들한테는 일정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선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니? 후 보고를 받고 라는 체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삼성, 로슈, 아까 말씀드린 페어 테라퓨틱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 인증을 받고 있고요. 구글이 빠졌는데 핏빗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핏빗이 작년 2020년 5월 달에 구글 알파벳에 이제 인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빅테크의 세 회사 애플, 구글, 삼성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간에 대한 평가와 프로덕트에 대한 평가를 우선은 구분을 할게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간의 평가를 했을 때 기간이 좋은 등급, 2등급이 좋은 등급인데 좋은 등급을 받으면 이 리뷰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간소화 절차를 진행 후에 나머지 주요한 지표는 우리가 실제 출시 후에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나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볼게 라고 해서 리얼 월드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이때 이제 디지털 치료제와 연관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도 비슷한 개념인데 A, B, C로 나눴고 이 C가 인터벤션이어서 이 behavior 행태 변화, 자기 관리, 치료, 자기 모니터링 그리고 알고리즘 계산을 영국은 중요시 봐서 알고리즘 계산 진단과 관련돼서는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할 거고 한 가지 신기한 게 사용자 만족도와 사용자가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유지율도 우리가 볼 거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할게 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되게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독일보다 뒤처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독일이 수가를 줘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보험 시장을 제외하고 공적 보험이나 공적 의료 체계를 도입한 곳에서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수가를 준 사례가 별로 없는데 2020년에 이렇게 일정 기간에 일정 요건이 안전성, 기능, 질,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을 만족을 시키면 먼저 출시해 라고 한 다음에 12개월 동안 긍정적 임상 결과를 보여서 네가 이거 긍정적 임상 결과를 통과하면 수가 등재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같이 수가를 결정하는 데서 연 2,000유로까지는 이거를 줘도 돼 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현재 90개가 신청을 해서 70개의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되게 대단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강의 가면 받는 게 비대면이 어떻게 대면보다 강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면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면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대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대면을 그다지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감추고 싶은 속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면보다 우수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수용할게라고 하고, 이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전향적 가치는 삶의 질이 개선이 되거나, 환자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제 전향적 가치에서는 환자가 이거를 통해서 질환을 조금 더 진단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이게 1차 의원에서 2차 의원 안 가고 계속 1차 의원에 머물고 있거나,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거나, 또는 이제 환자가 질환에 대한 지식도가 높아졌으면 우리가 인정을 할게라고 해서 되게 넓은 범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우리나라나 국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디지털 치료제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짜 디지털 치료제와 진짜 디지털 치료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용 기전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약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약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어떤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세포에서 열을 떨어뜨리네, 아니면 암세포를 죽이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은 이게 소프트웨어도 이거를 이제 명시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당뇨합병증 웰리스라고 하면 당뇨합병증과 관련된 교육을 했더니 입원이 예방됐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원이 예방됐는데 감염과 관련된 입원이 예방이 됐는지, 그리고 그 감염과 관련된 입원은 매일 당뇨족을 관리하는 횟수가 증가한 건지, 그리고 역추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훈련이 좋아진 건지,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추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입원 예방이 아니라, 입원 예방에는 콩팥병 간소도 있고, 저혈당, 고혈당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네가 제공한 그 구체적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이 감각이 행동이랑 연계가 되고, 이 행동이 결국 그 질환의 악화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그 불면증과 같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생활 분석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병원이라는 세팅 내에서 아주 그 연구를 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잘 사용하면서 실생활에서의 임상적 개선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판단하는 게 이제 그 실생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모티베이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질환을 치료하고 싶은 동기, 그리고 얼만큼 그거와 관련돼서 앱을 열심히 썼고 행태가 개선돼서 질환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엔 여기가 블랙박스여야 된다는데 다 봐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요 인지행동 중요성과 관련돼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왼쪽 그 앱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개가 금연 앱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오른쪽 앱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른쪽이 보기에 UI, UX가 이뻐 보여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이 인지행동 치료가 뭔지, 담배를 피면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근데 계속 피면은 뭐가 나쁜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네가 담배 피는 원인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담배를 풀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어떤 시너시스가 넘어가죠. 근데 이제 오른쪽 앱은 뭐냐면 네가 28일 동안 안 끊고 있고 234파운드나 아꼈네, 잘하고 있어, 끝.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담배가 땡기면은 이걸 눌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지 이걸 눌러야 되나? 이제 유저가 이제 헤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임상적 개선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불면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 끄고 잠자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잠자는 중에 얼마나 깨는지, 그 다음에 깬 횟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공통된 컨센서스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선행 논문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의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위약,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플라시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디지털은 플라시보를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앱을 썼다 안 썼다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행동 자체가, 이걸 쓰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편향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하다못해 불면증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대조군한테는 운동과 관련된 앱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핵심 기전은 빠지고 그냥 수면을 몇 시간 했는지 체크하는 정도의 앱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이런 본인들의 과학적 근거를 디지털 의학 또는 샴이라고 하는 그런 대조군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용 근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먼저 임상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유저들이 만족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흔히 그 버벅 안 되고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구동되는지를 평가하는 추세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영국도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불면증 개선 같은 건 좀 쉬울 수 있지만 알코올이나 흡연자들이 이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해서 끊는지 안 끊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년을 보거나 2년을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임상시험이나 인허가는 이 행동변화 지표, 중간 행동변화 지표라고 하는 뭐 술 구매 패턴이나 일상생활을 술로 해소하는 정도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출시 후에 실제로 1년 뒤에 얼마만큼 끊는지, 1년 뒤에 얼마만큼 담배를 줄였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해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인데 예방의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제가 기업 평가를 하거나 정책을 만들어 다니면 기업분들이 너는 만들어 보지도 않고 이제 입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위를 평가하고 그 목욕에 대해서나 보습제나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앱으로 평가하고 해서 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짧게, 이제 5분이었는데 저희 3분으로 줄였어요. 5분이 되면 환자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고 퀴즈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식 공고화와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 앱에 유지가 되게 중독시키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짜놓고 환자분들한테 이런 앱이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환자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매니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서는 우울, 불안 이런 게 있었고 특히 친구 관계에서의 좀 문제점이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친한 동기 친구를 섭외를 해서 거의 무료 봉사 수준의 이 소프트웨어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피부과로만 8주를 하려던 거를 줄여서 4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토마인드는 아토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아토마인드는 피부 상태 관리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교정, 마음 챙김을 함께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아토피 종합치료 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앱을 이제 이렇게 불면증도 똑같고요. 공황장애도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희 거를 보통 못 믿으니까 해봤는데 한 33.7% 정도의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미스 앤 트루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돈이 돌아야 생태계가 살 텐데 돈을 누가 낼 건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합니다. 정부부터 얘기를 하면은 금융위원회나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는 굉장히 이거를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 복지부도 굉장히 반기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좋은 디지털 치료제가 보험으로 들어와야지 이런저런 화두성 때문에 들어왔다가 보험 재정만 축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거부하진 않는다는 거고, 고객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를 써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왜 내?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은 어쨌든 데이터가 쌓이고 내가 들어갈 어떤 스페이스가 생겼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달려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체계가 디지털에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 가치를 의료 체계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를 통해서 산정하는데, 디지털은 만들어 나면 이렇게 업무량이 별로 없죠. 진료 비용도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참고해서 쓰는 정도만 있지 딱히 없습니다. 위험도는 되게 미니멀하기 때문에 출시를 먼저 선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 돈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도 비슷한 사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치라는 내용을 부여하면서 새롭게 돈 줄 구멍을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가를 주려면 어떤 체계로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신의료 제도나 혁신의료 기술 제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와 심평원이 갖고 있는 혁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주려고 해도 이 혁신이라고 하면 심평원에서는 명백한 어떤 향상을 요구하는데, 이 명백한 향상에 대한 것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가 이런 신의료 기술이나 혁신의료 기술에 핏이 잘 맞을 수 있나에 대한 좀 고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공급자 입장이죠. 영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치료용 중성자, 심혈관 위험평가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공급자적인 측면이라면, 오른쪽에 네카가 이제 통과시킨 신의료 기술 제도에 따르면, 아니면 혁신의료 기술에 따르면 환자 중심성입니다. 근전도 로봇 재활, 유전자 진단 검사, 유방암 환자 예후 예측, 유방암 수술 가이드, 뭐 줄기세포 치료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을 처음부터 여기 들어올 때부터 환자 가치에 대한 고민을 디지털 치료제는 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수월하게 식약처부터 심평원까지 쭉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예비급여라는 게 본인 부담률 비율이 50%, 80%, 90%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4,700원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본인 부담률의 상태면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살 빼는데 알약 먹고 수술해서 잠깐 아플래? 아니면 이 계속 PT를 가서 이 계속 그 강사님이 쪼임을 받으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할래라고 하면 사실 잠깐의 고통을 다들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김치환 원장님이라고 이쪽 분야 같이 연구하시는 분 슬라이드에서 가져왔는데, 미국 당뇨병 엑스포래요. 그러면 여기가 이 사람들 다 돌아가서는 당뇨 환자들한테 걸으세요, 뭐 운동하세요라고 하겠지만, 자기네들은 계단 안 걷고 이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생활 습관을, 이 사람들 중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좀 아이러니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매일 쓴다고 전제를 하면 유튜브나 카톡과 경쟁을 하겠지만, 아까 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개발해보면 컨텐츠는 짧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스타나 틱톡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쪽에 미지의 영역이 디지털 치료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중독시키느냐가 결국의 핵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생태계가 없어요. 미국도 노버티스, 사노피, 베릴리, 그 다음에 J&J나 애플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1년에 수조 원대의 R&D에서 DTX가 차지하는 분야는 진짜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만 걸쳐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만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런 생태계가 잘 조성되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정책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치료제가 지향해야 되는 분명한 점은 환자의 건강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뭐 보험자나 다 규제자나 다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점은 기존의 이 아래쪽처럼 환자가 외래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적으로만 소통을 했던 구조가 환자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자기가 스스로 훈련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 외래 때 의사랑 상의를 하고, 의사는 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폭식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그 대면 때 주는 이거를 상담으로 하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 사람한테 자극이 돼서 더 잘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질환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환자의 외래 간격은 더 떨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삶을 지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의 또 다른 이해 당사자는 의사는 이 정보를 이용하고 상담함으로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약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무작위 배정을 한 후에 4주 뒤에 효과, 8주 뒤에 평가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또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상황이 악화가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를 볼 거고, 보험자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심사평가원도 관심이 많아서 이게 썼더니 다시 나빠져, 그때만 좋아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줘야 될 이유가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유튜브 보고 교육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는 독일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본인 부담금을 안 받았어요. 근데 독일이 어떻게 주냐면 중재하는 시점까지만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2,000유로를 다 주지 않고 제가 평균을 계산했더니 한 300유로 정도를 주고 쓰는 4주나 8주나 12주만 딱 줘요. 그러니까 보험 재정에 대해서 그 가입자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일단 써보세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번에 안 쓰셔도 되니까 우선 이런 게 의료 체계에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지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는데 효과성은 좋진 않아요. 근데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써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시장을 확장하고 이 인트로덕션을 마켓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보험자가 어느 정도는 좀 초반에 고전할 생각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재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안정화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순수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디바이스가 붙는 건데, 이제 저희가 꽃가루나 이제 미세먼지나 온도 습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천식이나 COPD가 악화될 거는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알러지의 특성, 그리고 그 사람이 전날 이 그 스파이로메터라지 후 부는 그 휴대용 그 폐활량 측정기가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해 주는 거,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정량화 시켜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BD, 그러니까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이 식습관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게 있고, 또 신장병, 만성풍파병 환자들이 그런 자기 관리를 하거나 또 제한해야 될 시기들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이건 조금 질문의 방향성이랑은 다를 수도 있지만 당뇨는 없어요.
당뇨는 이미 웰리스 시대에 디지털 치료제 정도 수준의 프로덕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마다, 헬스, 리봉고 이런 애들이 이미 거의 디지털 치료의 끝판왕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지난 10년 동안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도 디지털 치료제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거를 표방하고 스타트업으로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치매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게 어쨌든 개인의 니즈, 그 다음에 헬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은 되게 좁습니다. 바운더리가 좁고, 이 디지털 치료제가 웰리스랑 또 다른 건 뭐냐면 바운더리를 좁히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약이나 의료기기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전략을 좀 잘 짜보시는 것도 중요한 게, 바운더리를 너무 넓게 잡으면 식약처에서 이거 웰리스지 뭐 이렇게 해서 반려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협회를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37개 기업이 응답을 했었고, 개발 기간은 2에서 3년, 총 소요 비용은 평균 15억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협업해보는 잘하는 기업들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은 그 정도 들고,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유지보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재원이 소모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고 ROI 이변에서 제가 한번 당뇨가 만약에 수가가 된다고 치면 의사와 기업이 3대7 비율로 가져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일까 했을 때 한 연간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의 한 15%에서 20%가 처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큰 시장일 수도 있지만 건보 재정이 70조이기 때문에 70조, 80조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되게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70조에 1,000억이면은 뭐가 그렇게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 시장에서 내가 뭐 당뇨 시장을 타겟팅 하는데 20%의 마켓 쉐어를 해서 200억을 가져갈 거고 20억을 투자해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은 디지털 치료제에 적극적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받은 산업계의 인상은 뭐였냐면, 뭐 매출을 팔아서 내가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승부를 보겠다보다는 디지털 치료제를 잘 만드는 기업이라는 그런 밸류? 시장에서의 평판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걸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굉장히 웰리스 서비스를 잘 하시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디지털 치료제는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할지, 쉬기를 열심히 할지를 거의 5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든 뒤에 부분에 대한 우리는 자신감은 있거든. 그걸 컨텐츠를 앞에 갈아붙이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쓰면서 교육받고 행동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손보사나 아니면은 뭐 의료진이나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 이 노하우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겠죠.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한 이유로 눔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받고 이렇게 상장까지 잘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려고 11월 달에 변호사님들 모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들, 특히 글로벌을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나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기업들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진 않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허를 가질 수 있고 지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거를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페어 테라퓨틱스라고 한 그 회사가 특허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분명히 FD에 제출을 하는데 공개되는 버전에서 상당수는 블랙아웃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서 작용 기전을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700페이지를 얘네가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핵심 한 200페이지는 다 검은색이에요. 못 보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론상 아는 부분과 그거를 디지털로 만들고 앱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여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좋은 게 있으면 다시 공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세요. 좀 보세요가 첫 번째 그거고요. 저는 뭐 한국 주식은 안 하지만 이렇게 미국 주식은 좀 보거든요. 이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규제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캐비넷이 교체가 되면은 큰 흐름상에서는 가겠지만 세부적인 아젠다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쁜 파이프라인, 한 가지 이쁜 제품, 시범 사업이 나온 다음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런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미국 증시는 어떻게 가는지, 페어 테라퓨틱스는 올 하반기에 상장하면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눔도 상장하거든요. 눔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트래킹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단기 말고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